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상기업의, 그 다음에 제조업의 결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거는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전산세무 2급 시험 수준에 맞춰서 좀 더 깊은 내용까지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여러분, 다만 주의하실 거는, 이 수업을 쭉 위에서부터 들어주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8,000번에다가 앞전에서, 교재에 있는 거 앞에서부터 쭉 실기를 입력하셨으면 이 데이터가 지금 집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안 하셨다고 한다면 앞에서부터 쭉 입력을 완료해서 이걸 들어주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8,000번이라는 이 빵 공장 회사를 가지고서 여러분이랑 저랑 했던 것들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자, 회사를 다시 들어가서 한번 처음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자, 우선은 이 작업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8,000번에다가 어떤 거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쭉 강의 들으셨던 분들께서는. 자, 쭉 해가지고 8,000번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 여러분이랑 회사를 등록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8,000번으로 회사 등록한 거 들어가서 8,000번인데 잘못 들어갔네요. 여기 회사 눌러가지고 8,000번 빵공장이라는 회사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하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거래처 밀가루, 제과나라, 성모제품 입력한 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 전표랑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면서 거래처 코드를 또 추가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또 금융기관, 신용카드, 우리 교재 실기로 쭉 앞에서부터 하셨다고 그러면 이게 다 입력이 되어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적용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기억 안 나면 또 앞전 강의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어떤 것들 했었어요. 여러분 요거를 한 단 한 단 안 보고 다 보고 싶으면 변경을 눌러서 1월부터 이렇게 12월로 들어가 주시면 1년 집계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럼 여기 지금 입력된 것들은 제가 앞에서 일반 전표 입력 실기 사례에서 다 여러분하고 같이 입력을 했던 자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산 쪽을 입력하시려면 교재에 그 앞에 일반 전표 입력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이렇게 다 입력을 해주셔야지만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었고요. 이건 앞전 강의에서 다 같이 했었고, 매일 매출 전표도 그 다음에 설명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 매일 매출 전표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서가 어떻게 숫자들이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쭉 설명을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8003번인가 해가지고요. 그 부가가치세 보속세율은 따로 이걸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안 하고 따로 입력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매매추천표까지 설명드렸었고, 그렇죠? 여기까지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 빵공장이라는 회사 코드를 이용해서 그럼 바로 우리 또 연말정산하는 거, 사원 등록 들어가서 이렇게 사원 등록하고 급여자료 입력해서 연말정산하는 것까지 이 8,000번 코드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그죠? 자, 제가 이제 교재를 집필을 할 때,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뭘 전달하고 싶었냐면,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쭉 회사 등록부터 해가지고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해서 부가세 신고서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설명드린 다음에 이걸 갖고 결산까지 하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제 실무 프로세스처럼 이렇게 쭉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교재를 이렇게 집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고 싶었었는지. 자, 그러면 이 수업을 처음부터 잘 들어줬다면 이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학대잔액 시산표를 한번 딱 들어가 볼게요. 자, 12월 30일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하고 나랑 수업 진행하면서 입력했던 데이터들이 쫙 집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집계가 돼 있어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정 후 시산표예요? 수정 전 시산표예요? 그렇죠. 수정 전 시산표예요.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여러분들께서 결산과 관련된 이론 수업은 다 들었다고 전제하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에 평가해야 될 거고, 또 추가적으로 대손 충당금 설정할 것도 있을 거고, 받으러옴도 설정해야 될 거고, 또 부가세 대급금이나 예수분 계정을 또 정리하는 분기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또 지금 여기 매출원가가 하나도 반영 안 돼 있으니까 기말 재고자산 입력에서 매출원가도 반영해야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매도가는 증권에 대해서도 기말평가를 또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유형자산이 있으면 감가상각도 추가적으로 또 고려를 해야 되고. 자, 이처럼 우리가 지금 수정 전 시산표를 가지고서 자산부채 그리고 수익 비용의 적정성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더 반영해야 될 것들을 추가해서 우리가 확정된 재무제표를 만들자라는 게 결산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우리가 결산이라는 거는 기중에 처리하지 않고 기말에 일괄적으로 기말 수정분계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마감해서 확정을 줘야 되는 게 결산이에요. 그래서 수정전환계제의 시산표를 보면 소모품 잔액이 맞는지, 이 충당금 설정은 되었는지, 또 퇴직급여 설정은 되었는지, 또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중에 회계 처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말에 고려해서 기말 시점에 추가 분계를 통해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확정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결산의 한 과정이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상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요 중요한 문구가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우리 프로그램으로 이제 결산을 하실 때에는, 자, 여러분, 자동으로 결산하는 거 혹시 제가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말, 감가, 대손, 퇴직, 법인세 이렇게 외우자고 우리끼리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동 결산은 맨 마지막 단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선은 기말, 감가, 대손, 퇴직, 법인세를 제외한 자동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은 일반 전표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셔야 돼요. 기말, 감가, 대손, 퇴직, 법인세를 제외한 우리가 수동으로 해야 될 것들은 일반 전표에다가 수동으로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기말재고나 감가상각, 대손, 퇴직, 법인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전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해당 란의 금액을 입력한 후에 전표 추가를 클릭해서 분계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조원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에서 추가 누르고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마감하는 겁니다. 확정짓고 마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참고로 여러분, 이제 회계 이론 수업도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감모손실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이런 것들은 또 수동으로 또 분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큰 그림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다양한 기출문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최종적으로 빵공장이라는 코드를 가지고서 정말 이쁘게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빵공장 회사 코드로 로그인해서 수정전 합계 시산표를 참고로 해서 진짜 실무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나름대로. 자, 기말 수정 분계 사항을 수동 분계하고 자동 분계 순으로 프로그램에 반영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동 분계 입력 사항들을 제가 쭉 한번 이렇게 예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같이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보시죠. 수동 분계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 결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로 실제 전산세무 2급 시험에서는 결산과 관련된 문제, 실기 문제가 5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쭉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12월 31일 단기매매증권의 기말 시점의 공정가치는 80만 원이었대요. 관련 데이터를 조회해서 기말 평가에 대한 전표 입력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정 과목 조교 등록에 가서 905번의 단기 투자자산 평가 이익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바꿔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부터 한번 바꿔볼까요? 자, 우선 계정 과목 조교 등록으로 가서 자, 이게 저는 아마 이거 급여 바뀌어놨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905번으로 가라고 그랬었죠? 905번으로 가서 교재 보면 905번으로 가서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여기 뭘로 돼 있으세요?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이익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요거를 클릭해서 어떻게 바꾸라고요, 여러분 아까?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이렇게 바꿔달라고 제가 요청 드린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바꿔달라. 바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기말 시점에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 금액이 얼마인지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 보는 겁니다. 자, 12월 31일 시점에 수정전 합계잔액을 조회해 봤더니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이 기말에 장부 금액이 얼마 있어요? 7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7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보니까 80만 원으로 시가가 올랐어요. 그럼 우리가 재무회계 이론을 여러분 공부했다고 가정하고 저는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계 이론에서 공부했다시피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장부 금액은 70만 원, 장부 금액은 70만 원, 공정가치는 80만 원. 그러면 1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이 증가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 맞죠? 요걸 수정 분기해 주셔야 돼요. 기말 감가 대손 퇴직법인세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수동으로 먼저 분기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서 매달 매출. 그렇죠. 요거 변경 눌러볼까요? 자, 12월 31일로 가서 차변액,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증가, 거기 책 보면서 해요, 여러분. 10만 원. 대변액, 단기 매매 증권 평가 2.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수정 분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12월 31일 매도 관한 증권의 기말 시점의 공정가치가 450이래요. 관련 데이터를 조회해서 기말 평가를 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서요. 자, 매도 관한 증권을 투자자산 쪽에서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투자자산 쪽에서 찾아보니까요. 투자자산 쪽에서 찾아보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자, 투자자산 쪽에서 매도 가는 증권이 여기 얼마라고 보이시죠? 화면에 405만 원. 405만 원이 매도 가는 증권의 장부 금액인데 기말에 450만 원으로 공정 가치가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405만 원에서 450이 됐으니까 얼마 이익인 거죠? 그렇죠. 45만 원. 자, 450에서 얼마예요? 450만 원이 공정가치인데 405만 원이니까 그러면 45만 원이 이익이 난 거예요. 그럼 그것만큼 매도 관한 증권 자산의 증가 대변에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이익. 여러분들 회계 이론 공부한 거 맞죠? 자,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에요? 그렇죠. 얘는 장기 투자한 거라 언제 실현될지 모르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구분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얘는 언제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죠. 처분돼서 이 평가 이익이 처분 손익으로 실현됐을 때 그때 처분 손익에 대체한다 이렇게 전환 공부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자,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서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매도 가능 증권은 178번이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123번은 이제 채무증권 같은 경우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가 됐는데 기간이 짧아지면 그거를 당좌자산으로 재분류할 때 쓰는 게 123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투자자산 계정 과목인 178번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 금액이 우리 교재에 보시니까 얼마였어요? 45만 원. 자, 대변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이거는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진짜 시험 문제에서 지저분하게 나왔을 때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실이 10만 원 있었다 뭐 이렇게 가정하면 매도 관한 증권 평가 손실을 우선 상기하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이 사례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까지는 제가 내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도 관한 증권에 대한 평가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11월 1일 날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7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근데 회사는 소모품에 대해서 비용 처리법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11월 1일 날 소모품 B 이렇게 영업부니까 800번대로 가겠죠. 원가가 아니라. 그런데 12월 31일 시점에서 봤더니 남아있는 소모품이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7만 원이 다 비용 처리되면 안 되는 거니까 남아있는 것만큼 요 소모품 비를 줄이고 그리고 소모품으로 수정 분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쭉 흐름을 이해하시라고 요 두 개를 다 입력해 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11월 1일이 입력이 미리 돼 있을 거예요. 제 거는. 자, 제가 기다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일반 조표 입력 들어가서 여러분들 거에는 당연히 입력이 안 돼 있겠죠. 자, 11월 1일자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미리 입력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입력해 주세요. 자, 11월 1일 날 차변에 830번의 소모품 B, 대변에 현금 이렇게 지금 분기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밑에 거는 이따가 뒤에서 나와요. 네, 뒤에서 바로 나오니까 요거까지만 입력하시고요. 자, 그럼 소모품비 7만 원이라고 분기했는데 7만 원이라고 분기했는데 여러분 요 7만 원 중에 5만 원은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소모품으로 대체 분기해야 되는 거 맞죠? 자, 요 분기 또 같이 또 해볼게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에 소모품 남아있는 것만큼 소모품 금액이 아까 얼마였죠? 책을 보시면 5만 원. 5만 원. 자, 대변에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소모품 B.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럼 중간중간에 제 속도가 빠르니까 잠깐 화면 멈춰놓고 입력하고 따라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1월 1일 날 정기예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이체했대요. 연이자율이 12%래요. 이자 수령은 다음 연도 10월 말일 날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11월 1일과 12월 31일에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해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정기예금 가입했을 때 1,000만 원에 대한 분개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저는 이제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거에는 안 돼 있을 거예요. 자, 10월 1일, 10월 언제였어요, 여러분? 11월 1일이었죠. 11월 1일, 11월 1일. 자, 요건 아까 분기한 거고 차변에 정기예금 1,0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0만 원이라고 예금 가입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금에 가입을 하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 지문에 보면 이자를 내년도 10월 30일 날 받기로 했거든요. 1년치 이자를. 근데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1,000만 원 예금했으면 연 이자율이 12%면 1년에 120만 원의 이자가 발생될 건데 근데 나는 11월 1일부터 지금 예금 가입을 했으니까 11월 달하고 12월 달 이 두 달치에 대한 기간이 이미 경과됐으니까 자, 120만 원 중에 두 달치 20만 원은 이자가 발생된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차변에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미수 수익. 우리가 이걸 회계 이론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어요? 혹시 기억나요? 이거를 수익의 예상이다 이런 거 배웠었죠.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익의 예상이다. 또는 수익의 발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발생주의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다 보니까 이런 회계 처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 분계는 자동으로 안 돼요. 수동으로 분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일반적표 입력 들어와서 자, 요 밑에 거는 이따가 또 나와요, 여러분. 요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자, 12월 31일로 가서 같이 해봐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에 미수수익 교재 보면서 미수수익이 2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그럼 뭐예요? 이자수익 20만 원. 이렇게 해서 수정 분기를 해주셔야지 수익이 발생된 것만큼 정확히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말 수정 분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양가로 5번입니다.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양가로 5번에 자, 11월 1일 날 운영자금 사용할 목적으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은행에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차입했대요. 근데 이제 이거는 10월 30일 날 상환하기로 한 거니까 1년 이내니까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을 차입을 했는데 자, 돈을 차입했으면 이자를 갚아야 돼. 그죠? 그래서 지금 이자가 연이자율이 12%예요. 자, 그럼 여러분 11월 1일과 12월 31일 날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해보래요. 자, 그럼 12월 1일 날 차입했을 때 분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1월 1일 자, 들어가시면 현금 얼마 빌렸어요, 여러분? 문제책 보시면 3천만 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우리은행에서 껐으니까 우리은행 거래처 코드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차입을 했어요. 차입을 했는데 자, 12월 31일자에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죠? 12월 31일자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여러분, 내가 차입을 했으면 이자가 나가는데, 이자가 지금 12%로 약정을 했는데, 자, 12월 31일 이 시점에는 이자가 안 나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는 10월 30일 날 한 번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으니까요. 하지만 올해 12월 말일자에 생각해 보면 내가 3천만 원을 빌렸고 연 이자율이 12%예요. 그럼 3천만 계산기로 한번 눌러보세요. 3천만 원에 12% 하게 되면 360입니다. 그러면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30만 원 꼴이에요. 그죠? 그럼 30만 원이 이자가 한 달 매달 발생되는데 11월 달, 12월 달 두 달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나는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예상을? 아, 한 달에 이자가 30만 원씩 발생이 되는데 아직 지급이 안 된 거구나. 그러면 두 달이 지났으니까 60만 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됐다라고 얼마든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를 우리가 회계 이론 수업할 때 이걸 뭐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렇죠. 이거를 비용의, 혹시 기억납니까? 비용의 예상이다 또는 비용의 발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우리가 예상해서 해야 되는 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개념이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로 우리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현금주의보다 발생주의가 더 정확한 성과 보고에 더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발생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발생주의 개념 때문에 이런 회계 처리가 필요하다. 자, 입력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그러면 12월 31일자로 오셔가지고 교재 보면서 차변에는 이자 비용, 그렇죠? 자, 금액은 얼마예요? 60만 원. 자, 대변에는 자, 미지급 비용, 부채의 증가죠. 이거는 뭐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시험 목적으로도. 근데 이제, 정답 그 예시를 보면 이제 안 걸어도 정답을 인정하고 막 그러는데 이것도 채무기 때문에 어떤 거래처라고 나와 있으면 거는 게 맞다. 그래서 걸어주세요.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7번입니다. 자, 10월 1일 날 회사는 거래처에서 1년치 이자 120만 원을 현금으로 미리 받았대요. 그러니까 돈을 뭐 빌려준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하여튼 뭐 얼마 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이자 120만 원을 1년치를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10월 1일 날 차변에 현금 120, 대변에 이자 수익 120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 12월 말일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1년치 이자를 지금 내가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 다 이자 수익으로 인식되는 게 맞는 건가요? 자, 여러분, 10월부터 12월이면 10, 12, 12, 3개월만 이자 수익이 인식이 되는 게 맞죠? 이건 지금 12달치니까. 그러면 우리는 120만 원 1년치 중에 9개월치는 올해 이자 수익이에요? 내년도 이자 수익이에요? 내년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이자 수익 120만 원 중에 90만 원은 수익을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년도의 수익을 미리 받은 거니까. 이걸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선수 수익이라고 해요.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회계 이론 공부할 때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수익이 혹시 현금으로 들어온 것 중에 내년도에 수익이 있다 그러면 수익을 내년도로 이연시켜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우리 회계 이론에서 한번 언급했을 건데 발생주의라는 거는 이런 예상도 발생주의에 속하지만 이렇게 이연의 개념도 발생주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수익의 이연이라고 하고 이거는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해야죠. 자, 그러면은 교재 보시면서 10월 1일자로 들어가 보니까 자, 현금으로 저는 이걸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 요거를 입력해 주세요. 자, 현금으로 10월 1일 날 120만 원 받아서 이자 수익으로 분개를 해 놓은 거예요. 됐죠? 입력했을 거고. 자, 근데 이 120이 12월 31일 생각해 봤더니 이게 내년도 9개월치도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결산할 때 차변에 이자 수익을 취소시켜 주세요. 이거는 90만 원 취소시켜 주세요. 왜? 이거는 내년도 수익이니까. 이 수익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러분? 그렇죠. 선수 수익으로 해서 수익을 내년도로 이연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래처 코드는 어딘지 안 나와 있으니까 걸 수는 없네요. 자료에 나와 있으면 걸면 되는 건데 보통 선수 수익까지 코드를
걸게끔은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뭐 나와 있으면 걸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 뭐 어디 코드인지는 잘 모르겠고, 자, 문제 지문상으로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8번입니다. 양가로 8번. 자, 10월 1일 날, 이번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회사는 거래처에 1년치 이자 60만 원을 1년에 60이면은 12달로 나누면 5만 원인가요, 월에? 그렇죠? 월에 5만 원인데 1년치 이자 60만 원을 단기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도 9월 말일까지 해서 1년치 이자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했대요. 그래서 분계를 이자 비용 60, 현금 60 이렇게 지금 분계를 했대요. 이렇게 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10월 1일 날 이자 비용 60만 원 이렇게 해놓고 그냥 결산 마감해서 재무제표 마감하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이 60만 원은 올해 10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라고 제가 가정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9개월치도 여기 지금 다 금액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마감하게 되면 내년도 비용이 올해 비용으로 과대계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산할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60만 원이 1년치 비용인데 내년도 9월 말까지니까 이 중에 12달치 중에 9개월은 내년도의 비용이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비용을 취소시켜주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성급 비용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뭐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이거를 비용의 이연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발생주의는 이연의 개념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를 이제 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두 개 다 입력하라고 제가 가정했으니까 문제 다시 책 보시면은 10월 1일 날 요거는 이제 저는 미리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입력을 하십시오. 차변에 이자 비용 60, 대변에 현금 60 이렇게 해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12월 31일 날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이 이자 비용 지급한 것 중에 9개월치 45만 원, 그렇죠? 45만 원은 비용을 대변으로 줄이고 차변에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이 이자 비용을 내년도 비용으로 이연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대변에는 이자 비용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봐봐요. 발생주의라는 거는 수익 결산할 때 수익을 예상해서 미수수익으로 잡고 이렇게 그죠? 또 결산할 때 비용을 예상해서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고 그죠? 또 결산할 때 내년도에 수익이 있으면 선수수익으로 수익을 이연시키고 또 결산할 때 내년도에 비용이 있으면 선급 비용으로 비용을 이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결산할 때 수익과 비용을 정리를 안 해주면 내년도에 막 수익 비용이 막 올해 걸로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분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우리는 1년 단위로 정확한 성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간 단위로 보고를 하니까 혹시 내년도에 수익 비용이 있거나 혹시 결산할 때 수익 비용이 발생된 게 있으면 이게 발생주의 개념으로 따라서 이런 개정 과목들로 기록을 해줘야지만 정확히 올해 수익 비용을 보고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왜 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9번입니다. 자, 수정전 합계치산표를 확인한 결과 부가세대급금 230만 6천 원, 부가세 예수금 319만 4천 원이 있대요. 자, 확인해 볼까요? 진짜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이 앞에 것들을 틀리지 않고 입력했다면 이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왔다 그러면 앞에 거 뭐 하시다가 뭐 입력을 잘못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그걸 또 찾으면 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선 요걸 한번 진행해 보세요. 좀 금액이 좀 안 맞아도. 자, 조회를 눌러 볼게요. 자, 수정전 시산표를 지금 열었더니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부가세대급금이 230만 6천 원이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 319만 4천 원. 맞죠? 여러분 제가 제시한 거 그대로 지금 이렇게 조회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이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대급금은 원래는 이제 이게 10, 11, 12월 달 이기 확정 신고 때 요 금액일 건데 이제 그렇게까지 제가 가정할 수는 없었고 하여튼간
12월 31일 날 부가세 예수금 대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익이 확정신고분이라고 가정하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정리분계를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지금 이익이 확정 때 짓게 된 부가세 예수금과 대금이 이렇다라고 가정하면 자, 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나타내는 319만 4천 원하고 부가세 대금 요 230만 6천 원 요걸 서로 상계해서 우리가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주시고요. 그죠? 요 금액이 아까 책에 보시면 319만 4천 원이라고 돼 있고요. 차변에 있던 매입세액을 나타내는 부가세 대금 요걸 대변으로 줄여주시면 되죠. 요 금액이 230만 6천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요 두 금액의 차이가 얼마예요, 여러분? 미지급 세금 88만 8천 원이 되는 거네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수정 분계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보면서 해볼까요? 자, 12월 31일 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렇죠? 대변했던 예수금을 차변으로 요 금액이 319만 4천 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차변했던 걸 반대편으로 정리분계를 해주는 겁니다. 230만 6천 원. 그렇죠? 자, 그러면 대변에 요 차이 나는 거는 내년도 1월 25일 날 납부해야 될 미지급 세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게 확정 신고 때 매출세액, 매입세액이라고 가정하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요게 뭐가 잘못 입력됐나요? 여기 잘못 입력됐네요. 319만 4천 원이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미지급 세금은 금액이 88만 8천 원. 여기 잘못 들어갔습니다. 88만 8천 원.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줄어들고요.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을 정리해주고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수정 분계를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학계자료 시산표를 열어서 조회해보면 이게 싹 정리가 돼 있겠죠. 자, 12월 말일자에 조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자, 부가세 대급금은 잔액이 안 남아 있고요.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여기 보니까 잔액도 안 남아 있어요. 여기 정리가 돼서 미지급 세금으로 딱 이렇게 88만 8천 원이 이쁘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무도 이렇게 정리 분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12월 31일 시산표상의 현금의 잔액이 3,924만 3천 원이래요. 근데 실제 현금의 금액이 금고 열어보니까 3,924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3,924만 3천 원에서 빼기 3,924만 원을 했더니 3천 원이 지금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론 공부할 때 학습을 했던 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 그럼 3천 원만큼 만약에 이게 기중에 그러니까 회계 기간 중에 이 3천 원이 만약에 차이가 났었다라고 하면은 3천 원이 차이가 났었다고 하면은 지금 실제 현금이 부족한 거잖아요. 지금 실제 현금이 장부가 더 지금 많은 거니까 그러면은 현금이 없어졌다라고 우선 연도 중에 기록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우선 연도 중에는 이 내용을 찾기 전까지 그럼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어떻게 했었죠? 현금 과부족, 현금 가부족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말에 12월 말일 날 결산할 때 이 내역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거를 잡손실로 해가지고 현금과 부족을 정리하는 분계를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내 말.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답안을 기재한 걸 보면 대변에 현금과 부족이라고 안 하고 대변에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현금이라고 지금 메모를 해놨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왜?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차이가 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12월 31일 날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럼 여러분 대변에다가 현금과 부족이라고 여러분 이걸 입력을 하려면 이 분계하기 전에 현금과 부족이라고 분계를 하고 그리고 현금과 부족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분계 자체를 안 했어요. 위에 거 있는 거. 그러면 현금과 부족이라고 안 하고 그냥 바로 뭐라고 했어야 돼요, 이거를? 현금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한 대로 현금가 부족이 되려면 현금가 부족이라고 입력을 하고 바로 이걸 없앴어야 되는데 굳이 12월 31일 날 같은 날 이걸 두 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에 차이 나는 금액이 12월 31일 이 시점이라면 현금가 부족을 넣었다가 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현금으로 잡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답이 현금이 돼야 되는 거고 현금가 부족으로 저는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분기 현금가 부족 했다가 다시 분기하셔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번거롭게. 자, 그럼 요거를 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보면서.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12월 31일 날 교재 보니까 현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잡손실, 차변에 잡손실 영업의 비용 처리해 주고요. 3,000원. 그리고 대변에는 3만 원이 아니라 3천 원이었죠? 3천 원. 아이고, 자꾸 잘못 눌러지네요. 3천 원. 자, 그리고 대변에는 여러분 현금가 부족이 아니라 그렇죠. 현금으로 잡아주는 게 맞다. 뭐 출금으로 입력을 해도 상관은 없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면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조회를 다시 해보면 12월 말일자로 다시 해보면 현금이 얼마가 돼요, 잔액이? 3,924만 원. 3,924만 원. 딱 이 현금이 이 실제 금액으로 딱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산할 때 자, 진짜 현금이 실제 2,924만 원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장부에도 얼마가 돼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 3,924만 원. 3,924만 원이 여기 금고통에 있으면 우리 장부도 3,924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금이 진짜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이게 없어진 게 있다면은 찾아내든지 금액이 얼마 안 되면 잡손실로 해서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적정성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다 입력한 걸 캡처해 놨습니다. 10월 1일자에 들어가서 요 분기에 이렇게 하시라고 해놨고 그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0월 1일자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분기를 하시라고 해놨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11월 1일자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분 요 분기에 입력해야 된다라고 여기다가 해답을 넣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서 여러분 맞춰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 수동분기 했던 거 12월 31일자에 단기 매매증권부터 잡손실 처리하는 것까지 화면 캡처해 놨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기 매매증권부터 잡손실까지 수정분기 해야 된다는 거 해답 그림 해놨으니까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끝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487쪽이죠. 자, 여러분, 결산자료 입력 자동분기로 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요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요 합계잔액 시산표는 완전하게 수정 후 시산표가 아니죠. 아직 반영된 금액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말감가 대손퇴직 법인세는 여기다 반영을 더 해줘야 되는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 제품 매출 원가라든지 뭐 원재료비 대체라든지 이런 것들 반영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감가상각도 안 돼 있고 또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안 잡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분계를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자, 12월 31일 날 공장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이 120이었대요. 본사 직원에 대한 퇴직금이 100이었대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존에 설정 전 잔액은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요 제조와 관련된 거 120, 판관비와 관련된 거 100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맞죠? 이거는 이제 결산자료 입력 가서 한 번에 넣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 본사 차량 운반부에 대한 감가상각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자, 여러분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고정자산 등록에다가 유무형 자산을 등록을 하면요. 감가상각비 올해 인식해야 될 게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요. 계산이 되고요. 그 금액이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불러줘 와요. 그래서 이 기능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여기다 사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고정자산 등록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합계잔액 시산표 이렇게 12월 31일에 들어가 봤더니 여기 들어봤더니 제가 이거 장부를 최대한 진짜 이야기처럼 스토리를 좀 연결해서 해놨거든요. 최대한 제 나름대로 고민해서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유형자산 쪽에 보니까는 차량 운반고를 더블 클릭해 보니까 여기 지금 10월 1일 날 그랜저, 여러분 그랜저 우리 메인 매출표 이거 우리가 입력했었는데 4,950만 원 취득한 게 있네요. 그죠? 아, 요거에 대한 가정인가 봐요. 아, 그래서 4,950만 원이 10월 1일 날 취득이 그랜저가 됐었으니까 이거를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해서 감가상각 한번 반영해봐라. 이렇게 제가 지금 사례를 여기다 넣는 겁니다. 연결해가지고 쭉 장부가 연결되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고정자산 등록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엔터에서 친 다음에 자, 여러분 그 책 보세요. 제가 불러줄게요. 책에 보면은 요 자산 코드 번호를 3000번으로 하라고 해놨어요. 계정 과목은 이제 차량 운반구고요. 3000번으로 하라고 제가 책에 써놨고 자산명은 그랜저로 하자고 제가 써놨고요. 취득은 올해 2024년도 우리 10월 1일 날 지금 장부에 기장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고정자산 등록에도 등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하라고 제가 가정했어요. 여기 정액법. 자, 그 다음에 정액법을 했고 자, 여러분, 이거는 기초에 있었던 게 아니라 24년도 올해 단기에 취득한 거니까 단기 중 취득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럼 취득 원가가 4,950만 원이라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4,950. 자, 내용 연수는 몇 년인지 봤더니 10년이래요. 자, 10년을 누르는 순간 정액법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럼 지금 요 삼각범위액이라는 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전세세무의 법인세 하면 배우게 되는데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 한도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범위액으로 회사가 계산하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123만 7,500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입력해 놓으면 이따가 결산자료 입력해서 이제 감가상각을 누르면 이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그걸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요 그림이 여러분 교재에 해답 그림에 제가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서 한번 입력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결산자료 입력 가서 감가상각을 클릭하면 요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개념인지? 자, 그 다음에 요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따가 결산자료 입력 가서 한 번에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2월 말일 시점에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해보래요. 그래서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1%. 여러분, 매출채권이라는 거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옴을 매출채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설정하라고 가정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려면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잔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조회 볼게요. 자, 요거 닫고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외상매출금 잔액이 5,557만 7천 원이에요. 그렇죠? 외상매출금 잔액 여기 보이시죠? 5,557만 7천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바드롬 잔액 볼까요? 바드롬 잔액은 여기 1940이라고 제가 제시했는데 바드롬 잔액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바드롬 잔액이 1940만 원 맞네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요 잔액의 몇 퍼센트? 그렇죠. 1%. 1%를 곱했는데 우리가 회계 이론 공부할 때 배웠지만 우리가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건 보충법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여기 지금 충당금 24만 원 있으니까 이걸 빼고 추가 보충하는 거고 받으러 오면 충당금 잔액이 사이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자동으로 다 산출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대손상각을 누르면 이 지금 수정전 시산표에 있는 채권의 잔액들이 쫙 불러져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요 아까 확인했던 요 금액이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충당금과 관련된 잔액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차액만 우리가 이걸 보충 설정하면 되는 거고 받으러옴에 대한 충당금 잔액은 없으니까 요 금액 다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밑에 불러온 것들은 지금 문제 지문에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설정하기로 가정을 했으니까 이 밑에 것들은 잡히면 안 되니까 이때는 이따 같이 보여드릴 건데 이 밑에 마우스를 선택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금액이 한 번에 지워져요.
그리고 엔터를 쳐서 결산 반영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프로그램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기말 원재료가 100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시산표를 보니까 원재료가 지금 2,300인데 100이 남았다는 건 2,200이 원재료비로 대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말 제공품이 50이니까 이 기말 제공품 50 제외하고는 다 제품이 돼야 돼요. 그럼 제품으로 만들어줬는데 기말에 70만 원 남았으니까 70만 원 제외하고는 다 매출원가로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손으로 분개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으로 반영을 하시는 게 낫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해서 금액을 넣고 추가 누르면 이런 식으로 쫙 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요 위에서,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쭉 반영해서 넣어 주시면 되고, 자, 쭉 설명드렸습니다. 퇴직급여, 그리고 감가상각, 그렇죠? 그리고 대손상각에 대한 거, 이렇게 또 기말, 재고에 대한 거 쭉 설명을 드렸어요. 아, 여기 숨어 있었네요. 제가 한참 찾았어요. 여기 법인세가 지금 562,730원이었대요. 그럼 요거는 맨 밑에다가 여러분들 법인세 추가 계산액에다 놓고 추가 누르면 법인세 비용, 미지급세금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쭉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거죠. 저 보니까 기말원재료 여기다 입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여기 보시면은 기말 제공품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 이렇게 입력하고요. 또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 공장 직원권은 여기 노무비 쪽에다가 입력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본사 직원권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퇴직급여로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상단에 감가상각을 누르면 이렇게 차량 운반부에 대해서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돼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대손상각 누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자동으로 또 반영이 되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또 법인세 비용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당기순이익이 1억 9천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표 추가 눌러가지고 쫙 결차결대로 반영해줘서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마감해주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부 마감하는 거는 그럼 제조원가, 손익계산서, 잉여금 추가 누르고 재무상태표 이건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조회해서 만든 결과를 제가 여기 다 넣어놓은 거예요. 딱 하면은 이 금액이 딱 나오겠죠. 자, 그럼 한번 우리 교재 앞으로 가서 한번 해보죠. 예. 자, 여러분 제가 좀 욕심을 내가지고 문제를 좀 장황하게 넣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부담 느낄 수는 있는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전체적인 걸 해주시는 게 좋아요. 좀 힘들어도 요거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자, 그럼 어디로 가시면 돼요? 이제 그렇죠.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당기순이익 1억 9천 우리가 만들어 봐야죠.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갔어요. 자, 아니오로 이제 불러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 결산하는 것들 앞에서부터 제가 교재 보면서 한번 입력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 잠깐 멈춤했다가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쭉 따라가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나왔던 게 퇴직급여였거든요. 1번에. 그러면 자, 불러줄게요. 공장 직원의 퇴직급여가 120이래요. 그러면 노무비에 퇴직급여에다가 120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 맞죠? 그리고 본사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제가 가정했거든요. 그리고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의 퇴직급여에 100만 원이라고 넣어주시는 거 맞죠?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2번 문제에서 내가 감가상각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 클릭해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랜저에 대한 감가상각비 판관비로 지금 들어간 거 맞잖아요.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간 거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차량 운반부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눌러주시면은
자, 대손정답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존에 지금 수정전 시산표에 있는 자료들을 집계했고요. 자, 문제에서 아까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해서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 밑에 것들은 내가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스페이스만 누르고 엔터 쳐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금액을 제거해주고 문제에서 제시한 것만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 매출 채권에 대한 것만 하라고 했으니까 요것만 요 숫자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또 해보라고 했던 게 뭐냐면 기말재고 자산 입력해보라고 했어요. 자, 기말원 재료가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100만 원 남았대요. 그러면 100만 원을 뺀 나머지는 다 재료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은 조금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쪽에 기말 제공품이 지금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만 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기말 제공품 빼고는 다 완성된 제품이 됐어요. 2,912만 원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이 중에 이제 기초 제품 더하고 타기정 대체된 거 빼고 요거 나머지가 지금 남아있는 게 70만 원이니까 이거를 빼면 나머지는 다 이 제품 매출 원가 이 빨간 색깔 있죠? 제품 매출 원가로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하나 더 있었는데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게 6번이네요. 5번이 아니라. 자, 하여튼 6번. 6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법인세. 자, 법인세가 맨 밑에 있어요. 법인세 얼마 나왔대요, 여러분? 법인세가 문제 지문 보니까 562,730원이 나왔대요. 562,730원. 요게 나왔대요. 자, 이렇게 해서 딱 입력하니까 딱 당기순이익이 101억 9천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뭘 누르죠? 그렇죠.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일반 전표에 추가하겠습니까? Ye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와줬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어요, 여러분? 재손이제. 자, 뭐부터 들어간다?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들어간다. 자, 12월 31일. 그러면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단기총 제조원가 해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2,800. 여러분, 요 그림은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해답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요 그림은 493쪽에 있어요. 2,882만 원. 자, 요 금액이 어디로 가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494쪽에 어디로 가죠, 여러분? 이게 그렇죠. 손익 계산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손익 계산서에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빨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단기 순이익이 얼마가 됐어요, 여러분? 1억 9천. 그럼 한 장 넘겨 보세요, 교재. 자, 1억 9천이 어디로 흘러가 들어갑니까? 그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흘러 들어가요. 자, 불러왔어요. 이렇게. 자, 여기 지금 3,500은 전년도에 2월된 이익잉여금이고요. 단기순이익으로 1억 9천이 늘어난 겁니다. 자, 처분 예정일 뭐 이런 건 제가 제시 안 했으니까 자, 여기서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우리 손익대체 분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거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손익대체 분기는 다 했죠. 자, 여기 들어가서 12월 31일 분기 추가 눌러주면 일반 접표에 들어가 보시면은 495쪽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손익대체 분기로 단기순이익을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내고 기초했던 거랑 포함해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넘어갔고요. 요 그림은 495쪽 맨 밑에 하단에 똑같이 해답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뭘 줘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재무 상태표를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12월 달로. 자, 그래서 이 그림은 496쪽에 제가 쭉 복사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가서 결론은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결론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2월된 금액이 요 금액이죠. 요 금액 안에 단기순이익이 1억 9천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이렇게 가로로 표시하는 거를 이런 걸 주기라고 해요. 주기. 주석이 아니라 주기. 그래서 정기께 이만큼이 있었고 단기순이익이 1억 9천이었고 이런 걸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2월 이익잉여금이 지금 2억 2,500이다. 요 그림은 497쪽에 있어요. 497쪽에 보시면은 요 자산부채의 총계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을 완료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큰 덩치의 문제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마감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쭉 해가지고, 그쵸? 계산대로 입력해서 쭉 넣고, 이렇게 해서 추가하시고, 그쵸? 재무제표 마감 순서에 따라서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어디로 가요? 그렇죠. 여기 손익계산서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 가고요. 여기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가요? 그렇죠. 여기 이익요금 처분기한서로 가고요.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이 분기가 돼서 우리가 기초했던 이익요금하고 해서 여기 그쵸? 2월 이익요금 2억 2,500 여기로 넘어간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거? 그렇죠. 재무상태표를 조회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써놨네요, 제가. 주기. 이렇게. 네, 주기라고 써놨습니다. 자, 여러분, 고정자산 등록하는 거는 이미 벌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합쳐서 고정자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등록을 하면 되고, 지금 여기 그랜저랑 이거는 이미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설명드리면서 여기 고정자산 등록에서 입력하는 거를 보여드렸었죠.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고정자산 등록에서 이렇게 해서 조회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한다. 이 설명을 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찍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50분이 훨씬 넘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책을 집필을 할 때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기초부터 단계별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고 싶어서 좀 다양한 문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또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지었다가 다시 한번 돌려보고 이렇게 해서 이걸 여러분 습득하시면 실무하실 때도 결산의 흐름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오랜 장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